세종 15년 조선군 군사 15,000여 명은 지금의 중국 파저강 일대로 향했다. 당시 평안도 도절제사였던 그는 북방 정벌을 추진하고자 했었고 세종 역시 그의 군사정책과 생각하는 바가 같았다. 조선군은 그런 그의 뜻에 따라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아군 15,000여 명 중 전사자는 단 4명. 완벽에 가까웠던 이 전투는 훗날 조선의 지도를 완성하는 사군개척의 토대가 된다. 이 역사적인 파저강 전투뿐만 아니라 대마도 정벌을 승리로 이끈 장군, 그가 바로 최윤덕 장사다. 창원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용지공원. 이곳에는 하나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바로 정열공 최윤덕 장상의 신도비. (1996년) 창원시에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하였다. 신도비의 글귀를 살펴보면 그는 장군도 문관도 아닌 장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장상이란 장수이면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에 해당하는 재상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세종은 무인인 최윤덕에게 좌의정의 자리를 제수한다. 과연 그에게 정승의 자리를 제수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조선 초 이종무가 스시마섬, 즉 대마도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왜구를 토벌하여 근저를 받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종실록에 의하면 도통사 유정연이 대마도 정벌 당시 최윤덕의 운주함이 절묘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하였는데, 역사 속에는 이미 지워져 버렸지만 한때 우리의 영토였던 대마도. 과연 대마도 정벌 당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조 초기에 왜구가 우리나라에 침범하기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대 태종은 신하들하고 이 왜구를 소탕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를 의논합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이 대마도를 정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 가지고 대마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최윤덕은 대마도 정벌에 앞서 내이포로 내려왔다. 내이포, 이곳은 세종 때 외인들의 삶의 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개항한 삼포 중의 제포, 오늘날의 내이포다. 배가 들어올 때 내이포에 솟아있는 시루봉 바위를 보고 항해를 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어 그 당시 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대마도를 정벌하러 갈 때에 최윤덕 장군은 이곳에 먼저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외인들 중에 문제의 인물 평망고 등 21명을 완전히 목을 뱁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외인들이 혹시 대마도하고 서로 연결이 될까 싶어서 모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이때 최윤덕이 단행한 대마도 정벌 사전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외의 정보망을 차단하는 이 작전이 없었다면 대마도 정벌은 그토록 신속히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마도 정벌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이종무는 전초기지로 견내량을 선택했다. 이곳은 거제도에 가려 대마도에서는 조선 수군의 이동을 볼 수 없다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1년 6월 17일 견내량을 출발한 조선 함대는 뱃머리를 대마도 중부 두지포로 향했다. 사흘 후 새벽, 이종무는 조선 함대를 두지포에 상륙시켰다. 조선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자 방심하고 있던 외인들은 산으로 모두 숨어버렸다. 이종무가 이끈 조선군은 집 2천여 채를 태우고 왜구 11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얻었다. 그러나 최윤덕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지원부대 역할로 참가한 최윤덕은 고흐나 코시를 선택했다. 이곳은 대마도의 미스시마마지 고후나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후나곳이라는 말은 일본 해에서 배가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에서 아소만 바다까지는 불과 17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를 일본 사람들이 열사해서 배를 넘겨주면은 그 아손만을 해서 대한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러한 곳이 고후나곳이 적은 배를 넘겨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마도는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개미허리와 같이 잘록하게 들어간 곳이 고후나곳이다. 최윤덕은 사전에 지리적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넓이가 173m에 불과했던 고후나곳시에 목책을 쌓는 전술을 사용한다. 이는 상대마도와 하대마도를 잇는 군사적 보급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군사가 대마도에 오래 머무르겠다는 위협이자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니히포에서 좌군, 우군, 중군으로 나뉘어져 있던 조선 본대는 이종무의 명에 따른다. 좌군 절제사 박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산속의 외적을 공격했다. 하지만 대마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파악하지 못했던 조선군은 참패를 당한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종무가 지휘했던 중군은 배에서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니포 전투에서 좌군과 우군은 상륙해서 적과 싸웠지만은 이때에 중군은 상륙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군의 지휘는 이종무가 총지휘자지만은 중군의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종무는 결국 이 니 전투에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세종 1년 6월 29일 도도웅과는 항복문서를 전해왔다. 조선 군사들이 오래 머물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의 공은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할 것인가? 실록을 살펴보면 이종무의 평장, 박실이 대마도 전쟁에서 밀리자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종무가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아 전쟁에 실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종무는 승전이 더 많다 하여 사면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대마도 정벌을 이종무가 승리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마도는 분명히 그 후에 정종성 즉 도도응화가 항복을 해왔기 때문에 대마도는 정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누구의 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됐는데 이수왕이가 쓰는 지붕유설에 의하면은 대마도 정벌은 최윤덕의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윤덕이가 15일 만에 전쟁을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그 당시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이었던 이수광의 지붕유설에서는 최윤덕의 전술이 대마도 정벌을 성공시킨 뛰어난 작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마도 정벌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적 면모, 장군으로서의 최윤덕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었다. 세종 14년 평안도 파저강 유역은 여진족과 대치하고 있는 곳이라 약탈과 노략질이 끊이질 않았다. 그때 여진족의 한 무리를 이끌던 이만주는 압록강 국경 주변을 어지럽히기 시작했다. 세종은 북방에 날뛰는 여진족 토벌을 위해 군사와 국가 방위 전문가 최윤덕을 부른다. 조선군은 최윤덕을 평안도 도절세사로 앞세워 여진족 토벌 작전에 나선다. 이것이 바로 북벌 정책의 신호탄이 되는 파저강 전투인 것이다. 압록강을 건너 여연을 침공해온 여진족 이만주 무리. 이에 최윤덕은 15,000의 군사를 이끌고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을 진압하기 위해 나선다. 이때 최윤덕은 압록강 도하를 앞두고 북벌군에게 10가지 군령을 통보한다. 적의 마을에 들어가면 늙고 어린 남녀는 해치지 말 것이며 장정 역시 항복하면 죽이지 말라. 적의 마을에 들어가서 재물과 바울을 거두어 넣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심성 역시 해치지 말고 집을 불태우지 말라. 만약 이를 어기고 군공을 얻고자 조령을 범하는 자는 모두 군법으로 처단한다. 세계 어느 전쟁 역사에도 없는 최윤덕 장상만의 인해 정책. 최윤덕은 언젠가 여진족을 우리 민족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인해와 포용으로 불필요한 살생과 약탈을 금지했다. 최윤덕은 현재만을 생각하지 않고 후대까지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윤덕 장상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쟁은 백전백승이 능사가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100번을 싸워도 사람을 안 죽이고 이겨야 그것이 능사라 하는 것을 아주 철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윤덕은 어떤 전투에도 보면은 사람을 가장 희생시키지 않고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세종 15년 4월 19일 북벌군은 7군데의 성체를 동시에 공격했다. 그의 전략은 적중했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야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주하였다. 이로써 최윤덕 장상은 단 하루 만에 파저강 전투를 대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파저강 전투 후
최윤덕은 세종에게 잠잠해진 서북면 일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하재강 등지는 지금 비어 있으나 마침내는 반드시 한적한 땅으로만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원컨대 이만조의 무리를 파재강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여 우리의 울로 삼으시고 북방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옵소서. 최윤덕은 야인들을 배척하려는 다른 신하들과 달랐다. 여진족들을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이 묘책에 세종은 고개를 끄덕인다. 여진족의 한 부족장에게 벼슬을 준다는 것, 그것은 그들을 우리 민족화하여 국경의 수비를 견고히 하자는 것을 뜻했다. 세종 17년 북벌 이후 서북면의 변경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잦아진 야인들의 침략으로 세종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최윤덕은 백성들의 이주를 제안한다. 세종은 최윤덕의 말에 따라 평안남도 백성들을 여연, 강계, 창성 등의 연변으로 이주시켰다. 이로써 사군 지역에 조선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자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를 두고 있던 한반도 국토 경계가 명확해졌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국토의 기초가 된 것이다. 조선의 국경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하는 데는 최윤덕 장군의 특별한 활동과 업적의 기인을 두고 있습니다. 압록강변을 자주 침입하는 이만주 여인 무리들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제압을 하고 또 압록강 주변을 중심으로 한 산성을 구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경선을 획정하고 남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삼인을 하는 유인민 세안법을 만들어서 이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압록강을 조선의 서북방 국경지대로 확정하는 데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파저강 전투를 승리로 이끈 최윤덕이 전장에서 돌아오기 전 그를 수상자리에 직임할 뜻을 가지고 신료들에게 물었다. 그들은 세종의 생각에 모두 동의했다. 당시에 그 맹사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윤덕은 청렴한 인물이고 정직한 인물이고 또 부지런한 인물이다. 그래서 나라의 중대사를 처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훌륭히 해낼 그런 인물이다. 1433년 세종 15년 세종은 최윤덕을 우의정으로 삼는다. 조선조 최초의 무인재상 장상의 탄생인 것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에 위치한 송촌마을 뒷산. 평온해 보이기만 한 이곳에 무관신분으로 좌의정의 자리까지 오른 조선 유일의 무신 최윤덕 장상의 생가터가 있다. 이곳에는 고려 말기 그의 생가터 흔적뿐만 아니라 최윤덕이 어릴 적 마셨다는 장군샘이라 불리는 우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은 창원시 북명 내곡리 송촌부락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속칭 정성골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종 때에 최윤덕 장군, 즉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는 최윤덕 장군이 이곳에 본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 정성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이와 같이 그 담벼락이 쭉 남아있는 이런 집터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이 담벼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종 때의 그 기와와 그 다음에 분청 사기가 여기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해 보면은 세종 때에 이 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 외적들의 침입과 탄환만한 우박이 내리는 등
기이한 자연재해로 민심이 흉흉했던 시기, 경상도 창원 무릉산에서는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났다. 공민왕이 시해되기 직전부터 우왕 2년 봄까지 약 3년간 빽빽한 나무들이 자리 잡은 이곳에 풀이 전혀 자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만국이 가까워 왔다고 한탄했지만 일부에서는 무릉산 자락에서 외인이 태어날 특이한 징후라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최윤덕의 탄생 이후 무릉산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풀이 자라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의 추측대로 위인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다. 최윤덕은 대대로 명망 높은 무인 가문의 집안으로 아버지 최운에는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준 개국공신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에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출신이라고는 하나 최윤덕의 유년 시절은 유복하지 않았다. 최윤덕은 6살 되던 해 어머니를 여윈다. 그러자 아버지 최운에는 여러 고민 끝에 아들을 이웃에 사는 양수척에게 맡기기로 결정하는데, 이 양수척 가운데 기회가 출중한 사람은 뽑혀가지고 개경에서 무슨 도구를 만들거나 또는 그 의복을 만들거나 이런데 이제 활동하기도 했는데, 아마 그 최윤덕 장상을 기르는데 그 도움을 줬던 그 양수척은 아마 그런 기회가 있는 인물을 아버지가 이제 뽑아서 가려서 아마 교육에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최윤덕 장상으로 하여금 어릴 적부터 그 용기와 기백과 그리고 대단히 그 기민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교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척 마을에서의 최윤덕은 어떠했을까? 매서운 눈빛, 날렵한 활솜씨를 갖춘 그는 단 한 발의 화살로 호랑이를 잡은 소년이었다. 그가 호랑이를 죽인 나이는 고작 14살. 무인의 기질을 보이며 활쏘기와 무예에 뛰어났던 최윤덕. 양수척의 사람들은 최윤덕을 최운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나 최운에는 아들이 더 큰 인물로 자라기를 원했다. 그는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학문에 소홀했다는 점을 뉘우치며 최윤덕을 친분이 있는 양촌 권근에게 보낸다. 권근은 그 당시 명나라에 보내는 문서를 훔쳐본 죄로 김해에서 유배 중이었다. 한때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등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당대의 성리학자로 조선 왕조의 유학을 계승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다. 최윤덕은 권근의 문화에서 경학과 병법을 함께 익혀나간다. 권근과의 만남으로 머지않아 개국될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는 예전부터 왜구들의 침략이 수없이 일어났다. 신라 문무왕은 아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동해에 죄를 뿌려주길 원했다. 그러면 자신이 화룡이 되어 왜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는데, 조선 초기에 들어서면서 동해안 바닷가 일대에는 왜구의 침입이 극에 달했다. 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북도 영해 반포 바닷가 일대가 그러했는데,
최윤덕 장군의 아버지 최운해 장군은 경상도 철제사로서 동해의 왜구들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최윤덕 장군이 자기 아버지 진영에 와서 전투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최윤덕 장군이 수색을 나갔다가 수십 명의 적병이 앞에 닿았습니다. 적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쳐졌는데 최윤덕 장군이 활을 장전해서 누구라도 먼저 덤비면 쏜다 하고 적을 향해서 좌우로 활을 흔드니까 적들이 놀래서 하나 둘 뒤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니 일제히 도망을 갑니다. 이때 최윤덕 장군과 또 그 일행들이 적을 무찔러서 대단한 공을 세웠습니다. 동해 바닷가 반포 전투 소식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당시 태종 이방원의 귀에까지 다다르는데 이 전투로 태종은 최윤덕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총 5품에 해당하는 무관 부사직에 제수한다. 이후 최윤덕은 당대 무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최윤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으로 묵과 시험을 치룬다. 아버지의 후광만을 받을 수 없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이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 것이었다. 최윤덕의 아버지 최운해는 1404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부모를 여의면 3년 동안 복을 입는 것을 효도의 덕목으로 삼는 시대였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기복을 명한다. 그러자 최윤덕은 자신의 처지를 밝히는 상소를 올리는데 신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복장을 치르지 못하여 지금도 뼈에 사무치는 여한으로 남아있사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아비까지 섬기지 못한다면 그 서러움이 어찌 깊지 않사오리까. 임금의 명인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인가. 하지만 임금의 명을 저버릴 수 없었다. 최윤덕은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출사해야만 했다. 효심과 충심이 남달랐던 최윤덕.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인물이었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여가를 틈타 손수 야채 심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를 찾은 한 선비는 허름한 모습으로 텃밭을 일구고 있던 최윤덕을 아랫것으로 다루었다. 청렴한 최윤덕의 모습에 놀란 선비는 그에게 사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가 겸손하고 청렴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대목이다. 최윤덕은 전쟁을 하기보다 축성을 통해 견성수비와 방어 중심의 군사 전략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평생의 지론이자 국가 방위론인 축성에 대한 의견을 세종에게 끊임없이 상소했다. 예로부터 안이란 때를 타고 서로 바뀌는 법입니다. 오늘은 비록 편안하지만 후일 역시 그러할 것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랑을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아 방어를 견고히 하면 만대라도 이외의 사변은 없을 것입니다. 최윤덕은 생전에 축성대감이라는 그런 별호를 얻었습니다. 세종으로부터 얻은 것인데요. 세종은 그가 늘 이 성삭기를 주장하자 아예 그를 축성대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성은
바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축성을 고집하는 최윤덕의 뜻이 곤궁한 민생을 돌보지 않는 타당치 않은 주장이라며 반대했다. 세종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세종은 최윤덕을 믿었다. 최윤덕 장군의 축성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성을 쌓는 어떤 기술,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국 통일 이래 고려를 거쳐서 우리 영토로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던 양계지방, 즉 평안도, 함경도 지방을 완전히 우리 영토로 만들고 또 남쪽 외구로부터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경상도, 전라도 이 일대를 갖다가 외구를 소탕을 해가지고 이 일대 역시 완전히 우리 영토로 만들므로써 우리 민족이 안일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최윤덕 장군의 축성술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북쪽으로 말을 타는 여진족에 대비한 산성술, 그리고 남쪽은 적은 숫자지만 침입이 끊이지 않던 왜구에 대비한 읍성술을 사용했다. 이와 같이 현지 지형과 실정에 맞는 축성술로 조선 전기 국가 방어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 최윤덕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전술이었다.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최윤덕이 갑선에 대하여 평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갑선으로 인해 훗날 역사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조선 수군의 핵심 전략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기 훨씬 이전 고려 말부터 거북선이 등장했다는 사료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데, 발견된 사료 중 문종 1년에 갑선이란 말이 나온다. 배 위에 뚜껑을 덮고 있다 해서 갑선이라 불렸다 한다. 세종 때 갑선에 못을 박아 외적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 세종 16년, 세종은 우의정 최윤덕 장상에게 최종적으로 갑선의 성능에 관해 자문을 구한다. 최윤덕 장상은 갑선에 대해 하차는 쇠못과 나무못을 반씩 섞어 쓰고 위갑하는 쇠못만을 쓰면 무게가 1800근으로 빠르기가 쓸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 무게로 가지고 갑선을 만들어서 전투에 임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종은 견양, 즉 설계도서를 가져오게 만들게 해서 그 설계도서를 전국 포구의 중요 항구에 줘서 이 거북선을 만들게 하는 것이 거북선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을 만들 때에 모든 그 거북선에 대한 자문, 즉 감리는 최윤덕 장군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마도 정벌 이후에 이 거북선은 주로 이 왜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북선이 사실은 쓸모가 없었는데 1592년에 충무공 이순신이 전라 자서사로 있으면서 이 그때의 거북선을 이제 그 도안을 찾아서 그래서 다시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 크게 승리를 거두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최윤덕의 자문은 훗날 조선 수군의 귀갑 표준 모델이 되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의 탄생에 최윤덕의 감리가 일조한 것이다. 세종 16년,
이만주의 무리들을 토벌한 이후 최윤덕은 결심한다. 무씨는 정치의 기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졌던 그는 세종에게 사직서를 올린다. 정성의 자리는 무인이 감당할 바 아니니 정성의 벼슬만 해면해 주시면 외적을 막아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몸을 바치겠나이다. 최윤덕은 무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가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최윤덕 장상의 사직서를 보고 간곡한 말로써 만류하는 비답을 내렸다. 장상의 직임이란 의뢰하는 것이 가볍지 않는 것이다. 국가에 근심할 일이 없으면 정치를 바로잡아 정화를 널리 펴야 하고, 변경에 급한 변고가 있으면 병력을 동원하여 무위를 빛내야 하니, 내외의 권한을 함께 맡아 나의 부족한 점을 보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무인으로 남겠다는 최윤덕 장상의 겸허한 자세와 간절한 사연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지만 최윤덕을 아끼고 어루만지는 세종의 마음 또한 간절했다. 그는 북변의 정세에 통달한 전략가로서 다른 신하들이 반대하던 일을 추진한 개척가이자 예언자였다. 세종은 그런 최윤덕의 말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존중했다. 부국강병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전문가인 최윤덕 장상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세종에게 있어 최윤덕은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제갈공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최윤덕 장군은 본래 집안 자체가 무관 집안이고, 그래서 용맹스럽고 저리가 있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병사들과 잘 어울렸고, 이런 측면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윤덕 장군은 무관이면서도 용맹스럽기도 했지만, 특히 그 정사를 보는 데 있어서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사에 능했던 이런 측면들을 세종대왕이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창원시 북면 사리실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최윤덕 장상의 묘지. 600년을 넘어 그가 잠들어 있는 곳인데, 동서로 4.6m, 남북 5.7m의 방형분으로 묘를 축조하는 기간만 해도 3년이 걸렸다고 한다. 웅장한 그의 묘는 그의 한평생 업적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최윤덕 장상은 1376년 창원시 북면, 현재 북면 내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70세가 되던 해에 세종으로부터 궤장을 하사받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3일 동안 국가에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최윤덕 장상을 위해서 애도를 했습니다. 최윤덕의 묘지 바로 뒤편에는 최윤덕의 어머니 창원 이씨의 묘가 안치되어 있다. 최윤덕은 어린 시절 부정과 모정에 목말라야만 했다. 아버지 최운해는 늘 전장에 나가 있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후에도 최윤덕은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를 섬겼다. 그 증거로 문인석을 들 수 있는데, 최윤덕 장상은 자신의 직책이 달라질 때마다 어머니의 묘소에 들려 문인석의 흉배에 글씨를 새겼다. 이를 통해
그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알 수 있다. 최윤덕의 묘소 아래에 위치한 사리실 마을. 이 마을에 들어서면 다른 마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데, 마을에 자리 잡고 있는 집들 중 어느 한 집도 대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최윤덕 장상이 마을을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우리 마을에는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 시집 올 때부터 사적이 없고, 만약에 사적이 있다면은 그 도둑님 뭐로 가간다가 요 동네 밖에 요가 땅이 발이 안 떨어지고. 그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남아있듯이 사리실 마을 사람들은 최윤덕 장상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믿고 있었다. (1450년) 성군 세종이 세상을 떠났다. 지금 세종의 종묘에는 최윤덕 장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배향할 배향공신 중 첫 번째로 최윤덕이 선택되었다. 배향이란 임금이 운명하면 5명의 공신 위패가 임금의 사당에 함께 모셔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공신들로만 선별되었기에 그 의미가 특별했다. 무인으로서 대마도 정벌 및 사군 개척뿐 아니라 문관으로 정승의 반열에 있으면서 수신제가의 모범이 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업적과 인품에도 불구하고 최윤덕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턱없이 적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종실록을 살펴보면 김종서가 세종실록을 찬수하며 최윤덕의 선행을 왜곡시키다라는 제목을 볼 수 있다. 최윤덕 장군은 그 공적법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단종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세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최윤덕의 업적을 왜곡하다라고 하는 그 기술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덕 장군이 죽었을 때 그 당시의 사관은 최윤덕을 높이 평가하고 있죠. 저리뿐만 아니라 용맹 그리고 무관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경학이나 그리고 역사에도 능했던 이런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서와 황보인이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는 그 역사가들의 기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최윤덕에 대해서만 배설의 과정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한스럽게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윤덕의 후손들 역시 역사 속 사건에 휘말려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죽음으로 이어진 그 사건이 바로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단종의 사. 최윤덕 사후 불과 7년 뒤의 일이었다. 단종 시기에 가면은 사륙신의 죽음이 있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특히 사육신뿐만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통천채씨, 즉 최윤덕 집안도 거기에 연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윤덕이 죽고 난 7년 이후였죠. 이런 과정들이 속에서 보면은 최윤덕이 역사 속에서 많이 기록들이 사라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가소평가됐던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최윤덕의 모든 공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당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져 온 최윤덕 장상의 진실. 이제는 그와 그의 업적들이 후손들에게 알려져야 할 때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창원시에서 최윤덕 장상에 대한 연구와 복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쟁을 하면 운주한다. 운주라는 말은 요리조리 꾀를 내어서 잘 처리했다 하는 것을 운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윤덕이가 어떤 꾀를 내서 운주를 했을까? 북을 한 번 치느냐, 두 번 치느냐, 깃발과 북과 진과 이러한 여러 것들에 의해서 안구어서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최윤덕 장상님의 생애와 그분의 업적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분의 정신을 그분의 그 훌륭한 인품과 업적을 알려주는 시대에 뭐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그의 업적과 발자취를 알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소리 없는 영토 확장 전쟁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잊혀진 그의 이름과 공적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찬란한 그의 공적이 6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다시 확인되려 하고 있다. 조선의 국방을 굳건히 하는데 일생을 바쳐온 진정한 장군. 대마도 정벌의 실질적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시대의 영웅. 그는 한반도 역사에서 북벌의 발판을 마련한 마지막 인물이었다. 600년이라는 세월 속에 희미하게 기억되어 온 최윤덕. 이제 그는 누구보다 우리의 영토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낸 장군이자 후대의 번영을 생각했던 진정한 공신으로 기억될 것이다.